난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게 북한 개발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못 막았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의 문제는 양론이 있는데요. 원치 않는다는 쪽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그야말로 단선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사대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말을 100% 듣는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점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논쟁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제시했던 문제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우선 한반도 문제를 남북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 제발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미국에 끌려나가는 이런 행동을 보이면서 왜 한반도 상황 분석할 때는 꼭 남북 문제만 얘기합니까? 우선 미국이 그랬다는 얘기, 반대한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고요.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구15에 이미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로 이미 환구15에 중국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또 미중 관계 이것을 복잡하게 얽히는 논쟁이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술핵을 우리가 이 재반입하는 문제,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육자회담이나 한반도 비핵화나 또 북한의 핵보유 등등에 대한 우리의 명분 있는 문제 제기, 따라서 육자회담이라는 해결고리를 끌어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효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고 끝난 논의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까지 그 연 900개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가 마지막에 100개가 나가는 과정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소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전제, 그리고 당시에 미소 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철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소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접수하지도 않고 배비하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고 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휴지 조각이라는데 저는 걸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전술 핵을 재반입하는 거하고 핵무장하고 지금 등치를 시켜갖고 많은 혼선을 드리는데 우리가 핵을 갖자는 것하고 미국, 당신들이 우리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했으면 가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전술핵을 재반입하는 것이 우리의 핵무장이 아닙니다. 그 자꾸 혼돈이 되고요. 그다음에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전술핵을 들여놓겠느냐. 전술핵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려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 남북 관계가 아니고 국제적인 관계로 보자 그러면서 미국이 안 한다 그러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을 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동맹국 맞습니다. 지금 뭐 5, 60년 된 동맹국인데 여러분들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십니까? 저는 신뢰 안 합니다. 저 한나라당이고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이고 현실주의적으로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구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해구산을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것이고 한 가지 더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미연합훈련 할 때 미국의 항모가 서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예민하다 못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항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평도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포사격 훈련했는데 북한이 대응 사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함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감안해서 제가 발언을 좀 강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대화, 이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최근에 과연 대화와 관련한 태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이 대화의 실마리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문제에 국한해서 얘기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식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천명을 최근에 몇 번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왜 그런데도 이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지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매번 말씀을 하십니다. 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말씀 하시는데, 저 입장에서 이제 그 말의 진정성이 좀 들리지 않는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하시다가도 막상 대화가 필요한 또 대화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대화보다는 오히려 조건을 많이 내걸고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아까 칼럼 말씀에서 어떤 예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예측을 해서 크게 틀려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남북 예비 군사회담 이야기할 때 제가 어디 칼럼에서 잘 안 될 것이다 저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내걸고 있는 조건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시인, 재발 방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남북 대화의 원칙이었죠. 근데 그 원칙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원칙을 고집하는 순간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대화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문이 북한이 나올 수 있는 문으로 만들어 놔야지 자신의 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나올 수 없는 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큰 지금 유의점을 안 두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와대 분위기나 외교안보 부서의 분위기는 북한이 곧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북한 붕괴론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이 담당자들이 그 위키리크스에 폭로된 걸 따르면 상당히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청와대 내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동 사태를 보면서도 북한에 대한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희망적 기대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는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가져오냐면 그러니 붕괴할 나라와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대화 무용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대화는 큰 방점을 두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금년 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남북 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좀 내심 내키지 않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 김 생각합니다. 박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화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애들로 표현하셨지만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북한 붕괴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대화 진전을 막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청와대에 제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많은 모순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뭐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다 북한이 과거에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내일 모레 무너진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북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북한도 하나의 실체가 있는 실질적인 주권국가의 정부라고 생각하고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현식 박사님 이해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계기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 대화 정책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 정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이유는요. 지금까지 북한의 조건을 내거는 소위 조건부 접촉 유지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과거 정부처럼 도와줄 용인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지켜달라.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어도 불편을 겪은 부분은 있다. 남북 관계에서. 그러나 북한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한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남한이 주지 않는구나. 어떤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주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교훈은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정부의 임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쭉 이어질 정부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일관성 있는 대북 메시지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끌고 나와서 멀리 보면 남북한의 관계가 정말 상호 호혜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프지만 겪어야 할 기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이 과연 북한의 행동을 얼마나 바꾸었느냐. 아까부터 제가 그 말씀 하실 때 제가 참 대꾸를 하고 싶었는데 솔직하게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핵심적인 행보에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만든 거 햇볕 정책하고 관계없거든요. 햇볕 정책 훨씬 이전에 핵무기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강경 정책 때문에 핵무기 더 만든 거 아니거든요. 강경 정책이 있으면 강경 정책을 비판하고 구실로는 삼지만 북한은 어차피 핵이라고 하는 자기 행보를 수십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현 정부 잘못이다, 지난 정부 잘못이다. 이거 사실은 너무 과장돼 있어요. 이 북한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협조를 해야 되고
지역 국가들이 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네, 없어요. 장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불편도 초래했지만 얻은 것도 적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자, 시간상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 의원, 정 의원 두 분께 한 1분 남짓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의원 말씀하실까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또 여당의 또 정부의 대북 대화 의지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해법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 대화에 대한 언급은 오늘 이 시점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할 구석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발 시그널, 대화에 대한 신호 이런 것들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정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올 하반기쯤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 정권 내내 남북 간의 돌파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한이 한 7, 8개월 정도 남은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그냥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또 다 봐야 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가 군사실무회담도 했다가 결렬이 됐잖아요. 네. 이런 이제 실무적 접촉으로는 이 남마처럼 얽힌 남북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를 풀어나가기 어렵다는 게 적어도 3년여 동안의 실증적인 우리가 목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고 그를 위한 신호탄들이 지금 그래도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님. 네, 지난번 군사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유도 바로 그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그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결렬이 됐고요. 또 최 의원님께서는 잘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연평도 사태에 대한 규탄 결의 그리고 재발 방지와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대화 전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북한 붕괴론을 의도하고 있고 진정성이 의심된다. 지금 그 말씀은요. 제가 오늘 오전에 바로 이 토론에 오기 전에 북한 매체에서 주장하던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셔서 좀 놀랐고요.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다는데 오늘 외통위 상임위에서 통일부 장관이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북한 그렇게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미 대화의 가능성, 남북 대화의 가능성 열려 있고요. 또 바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북미 대화 얼마든지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남북 대화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장기, 평화 통일의 관점에서 대화의 문이 늘 열려 있고 그리고 그럴 의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남북 관계 어쨌든 지금 심상치 않은데 그럴수록 대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때입니다. 이 대화를 실마리를 어떻게 풀 것인지 정상회담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외신이 전하고 있고요.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기류가 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남북 간에 서로 믿는다는 신뢰의 정표, 서로 상대방을 믿게 하는 신뢰의 징표를 좀 보여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론은 특집 방송 관계로 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